현장에서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말 안 듣는 한국 사람 싫다고. 이거는 저 전복 삼계탕 계속 먹고 싶어요. 제가 늘 주장하는데 삼겹살을 이 가격에 먹을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 유일의 공익변호사 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수아 변호사입니다. 최근 농어촌 이주 노동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먼저 농어촌 이주 노동자 문제를 알기 전에 농업과 어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알기를 회피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자 합니다. 정은정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네, 정은정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농촌사회학회에서 18년 동안 그 총무 노릇을 하고 있는 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농촌사회학 하면서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식상한 어떤 질문들이나 편견들이 있었나요? 무슨 작목을 기르시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유통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예. 네. 그래서 주로 뭐 그냥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뭐 쌀도 기르고 뭐 집에 이제 아이들 둘 있으니까 가축도 한 2마리 기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농어촌 이주 노동자 문제와 관련된 뉴스를 들을 때 제일 먼저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농사일이 그렇게 많이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농사일이 그렇게 힘든가요? 많이 힘들죠. 특히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이 요새 많이 가는 게 농촌 체험 활동이더라고요. 뭐 딸기 따기 체험.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아이도. 고구마 캐기 체험을 해서 늘 이제 수학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즐겁고 행복한 일, 그리고 이제 자연과 함께 하는 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고도의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뭐 일례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도 토마토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하우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진짜 그랬어요. 공부 안 하면 농사 짓게 될 거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걸로 제가. 그래서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게 어렵다는 거를,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고, 결정적으로 힘든 것까진 괜찮은데 돈이 안 되잖아요. 예, 소득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죠. 좀 저도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노지 채소만 해도 이렇게 하는 엄청나게 복잡한 긴 과정을 해서 하는데 결론은 돈이 잘 안 된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토마토를 했었으니까 기준으로 보면 이 과정을 다 거치는데, 중간에 특히 이제 우리가 그냥 열매를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걔네들도 수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시설 재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벌나비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이제 수정액을 찍어주는 그 과정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제 과일들 일일이 다 그 꽃가루 묻혀줍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과일이 쉽지가 않죠, 먹기가. 다른 산업도 노동력은 그렇게 비중이 들지 않나요? 아니면 농업만 특별히 더 노동력의 비중이 높은가요? 일단은 농업은 그 사람한테도 의지해야 되지만 자연에도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달리 말하면은 좀 농사짓기 어려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농토가 부족해요. 계절의 낙차폭이 너무 커요. 너무 춥고 덥고 이러면은 지금 우리 이제 노지 채소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축산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워요. 워낙 계절이 그 낙차폭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한국에서의 이렇게 농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여기 좀 정책적인 부분도 있죠. 기본적으로 소외돼 있고 크게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계속 뒤처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기 이 대본에는 없는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농토가 부족하다, 축산업이 이제 계절 낙차포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뭐 생협이나 이런 마트 가면 항상 있는 게 토마토, 배추.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일하는 뭔가 농축산업에서 뭔가 어렵다 하는 건 어떤 측면일까요? 외부 투입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계절과 상관없이 그 따뜻한 계절에 잘 자라는 뭐 예를 들어 파프리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채소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외부의 에너지가 막 과하게 투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비닐하우스의 비닐값, 그리고 농약값, 비료값, 그리고 사람의 인건비, 이런 것들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의 특징이 진짜 이런 것들 다 총집합해서 갈아 넣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축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생태적으로는 너무 조그맣게 키운다, 이렇게 좁게 키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양을 사실은 다 감당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 노동력의 비중이 농축산업이 높다.
그래서 아까 외부의 투입력이 높다고 하는 그 외부의 투입력 중에 가장 높은 비율로 투입되는 것이 노동력이다라고 봐도 되는 것일까요? 네, 특히 밭농사는 그렇습니다. 뭐 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기계화가 진행이 많이 돼서 네, 그렇죠. 기계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하는데 네. 밭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또 여성 노동에 많이 의존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허리가 온전한 여성 농민들이 없죠. 부끄러워. 쪼그리고 네. 앉아서 일을 하는 그 밭 작업 특징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예, 뻔한 질문이지만 농촌 인구는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농촌 인구는 그 사이에 어떻게 그런 변화하였나요? 뭐 고령화에 대한 그런 우려들은 80년대부터 있었지만 뭐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뭐 20%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고령화라고 얘기하고 뭐 40%인가 아마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인데 네. 거의 한국농어촌은 초고령화쯤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농촌 인구 말고 농촌에 제촌하는 인구들이나 이렇게 계산해 보면 68.8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먹여 살리는 농민들의 연세가 70살이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한 10년 뒤쯤에는 지금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절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80대면 너무 어렵잖아요, 일하기가. 지금 우리 아버지를 맨날 보고 있으면 근골격이 잘 작동이 안 되는데, 그 저는 늘 위기감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는데 아까 농작물 생산량도 줄였어야 될 것 같은데 줄었나요? 그렇진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농촌의 구조를 보면 가장 특징인 게 뭐냐, 농지는 줄어들어요. 농지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농지가 줄어들면 네. 생산물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농지는 줄고 그리고 농가 인구, 그러니까 농민들은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유지를 하거나 훨씬 넘어서거나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네. 집약이 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농축 엑기스를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네. 자본이든 네. 그리고 뭐 어떤 외부의 어떤 화학 투입제든 그리고 어떤 품종 개량이랑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결론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노동의 문제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주 노동자들한테 많이 그 매달린 지가 벌써 한 25년, 거의 30년이 다 돼간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어업의 상황도 그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가구 수는 줄었는데 생산량은 그대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김 가격이 이것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네. 생활비 대비해가지고요. 근데 김이나 전복, 특히 전복은 전복은 정말 진짜, 먹을 수가 없는 해상 전복 먹을 수가 없는 거였는데 지금은 전복을 막 어쨌든 먹잖아요. 그래도 사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전복 가격이나 이런 거 떨어지는 그거가 다 이제 뭔가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싼 노동력이 해외에서 유입이 되고 이런 큰 배경이 있다는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청중들한테 여쭤보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이 가격에 전복 삼계탕을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닭 기르는 그 노동자들도 거의 100% 이주 노동자고 네. 전복 양식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도 이주 노동자고 네. 그래서 그러네. 만약에 지금 상황들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라면 네. 어렵다라는 거죠. 10년 정도라 봅니다. 저는 솔직히 10년? 말씀. 네, 10년 정도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 10년 안에 어떤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는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100% 우리가 모두 이제 식료품을 사러 이제 코스트코를 그런 글로벌 마켓으로 가야죠. 네. 축산업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동물들이 항상 자라니까 연중 이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농업에서는 주로 언제가 가장 인력이 필요하며 그 작물별로 시기가 어떻게 다르며 이게 하우스랑 노지 재배랑 어떻게 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분들은 주로 1년 내내 기르고 가꾸고 수확하는 게 이제 축산하고 원예거든요. 시설 재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용 허가제로 이제 많이 들어와 있고 뭐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번에 그 속행시에도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서 시설 재배 농가에서 이제 그렇게 지냈었던 거고 그런데 이 노지 작물이 있어요. 왜 나물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밖에서 기르는 것들은 집중적으로 언제가 제일 바쁘냐면 봄에 파종할 때
그리고 가을에 수확할 때, 그 요때 이 양쪽 계절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상시 고용이 어려운 거죠. 근데 요거는 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럽도 그래서 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계절로 이제 노동자를 고용을 하고. 아, 계절근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2013년부터 제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례로 뭐 학생들 많이 가는 게 호주 워홀 같은 거 있잖아요. 워킹 홀리데이 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계절에 바짝 노동력이 필요했을 때 예,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특히 이제 노지작물에 대해서는 계절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고추 딸 때는 가을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죠. 손이. 네. 여기서 잠깐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고용허가제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알선을 해가지고 주로 제3국의 노동자들을 대한민국의 일정한 기간, 최장 4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5년이라고 하지만 4년 10개월이고요. 4년 10개월 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주는데 그 비자 이름이 E9이에요. 계절근로는 뭐냐면 C4 비자나 아니면 E8 비자로 들어오시는데 C4 비자는 뭐냐면 90일. 네. 이 90일 최장 동안, 90일. 최장 90일 일할 때 이제 잠깐 알바로 왔다 갔다 방문 하시는 비자처럼 해서 또 네, 그죠. 많이 들어오시고 러시아에서도 오시고 뭐 중국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고 이 에잇 비자가 생긴 지 2015년인가 2016년인가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경우는 뭐냐면 5개월 최장 5개월간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다 다르다. 예. 근데 이제 이 나인 비자와 다른 계절근로 비자가 다른 가장 큰 점은 뭐냐면 1년 365일 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네, 예. 그런 게 다르다 하는 것인데요. 올해 근데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게 못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땠나요? 뭐 2020년부터 해서 가장 농촌이 겪은 큰 고통이 인력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토마토가 안 자라진 않은데 토마토를 딸 네. 사람은 없는 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같이 공통으로 이제 겪더라서 호주도 지금 워킹홀리데이가 못 들어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호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예를 들으면 경북 영양군 같은 경우 우리나라 고추 주산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가을에 집중적으로 채취를 해야 되는데 네. 이 고추는 기계가 못 따요. 근데 손으로 못 따요. 그러니까 기계화가 진행이 안 된 게 주로 노지작물들이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네, 네. 2020년 상반기에 원래 그러니까 상반기만 한정해가지고 들어오기로 한 계절 노동자가 한 3,052명쯤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거의 못 들어온 거죠. 아, 예, 그리고 그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기로 한 노동자들도 한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들어오기로 했던 6,400명 중에 뭐 700명 정도도 입국이 안 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이 700명으로 전국이 다 잘라야 되는데 네.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외국에서 못 들어왔으면 이제 간단히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여기 안에서 여기 우리 한국 안에서 도시에서 일자리 구하지 못하는 이제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이 선주민들이 가서 일하면 그렇게 연결돼서 일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뭐 도농 인력 교류 사업이라고 해서 있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특히 많이 말씀하신 게 요새 젊은 것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왜 백수처럼 놀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제가 우리 아버지랑 싸우는 게 취미거든요. 제가 아니 아버지도 나 농사 짓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주 국가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해요. 아, 그 저 도시에 너무 놀고 있는 사람들은 많고 저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와라.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일례로 강원도 이제 각 지역마다 이런 사업들을 실시를 하니까 네. 너무 좋은 사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해봤는데 그 공무원이 인터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지원을 한 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도시 쪽에서 이번에 코로나 몇 명을 하기로 했는데 무조건 많이 오면 좋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아. 일단 가장 걸리는 게 뭐였냐면 숙식의 문제였어요. 숙식의 문제.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와서 내가 강원도에서 뭐 집중적으로 뭐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숙식의 문제 때문에 속행시 사건이라든가 지금 그 농어촌 이주, 그러니까 농업 이주 노동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한국 네. 사람한테도 심각하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말 안 듣는 한국 사람 싫다고. 나 그냥 이주 노동자가 좋아. 그리고 지금 양돈, 축산업에서는 양돈이 가장 많이 그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이 네. 돼 있는데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 봉급이 한 200만 원쯤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쉬든가 두 번 쉬는데 네. 그런데 이 일을 과연 한국 사람들이 하겠냐라는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데 삼겹살을 이 가격에 먹을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 만약 계속 소위 말해서 이딴 식으로 계속 하면 예, 그게 제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저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아까 속행씨 얘기를 하셨는데요. 농업 이주 노동자들의 비닐하우스 숙소에 대해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많이 네. 나왔잖아요. 농업 노동력, 농업 이주 노동자 문제를 언론이 대함에 있어서 농촌 사회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우려되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일까요? 뭐 그냥 불쏘시개처럼 막 확 토치로 이렇게 불 한번 확 일으켰다가 사라진 가장 최신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고를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속행시 사건을 그래도 넘기지 않고 하는 바람에 올해부터 적어도 이 숙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농가에는 이 고용 허가제 자체를 이제 배치하지 않겠다라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숙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떤 봉급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 사업장을 옮기겠어요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올해부터는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네. 지켜는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연구하고 개선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간단하게 되게 있어 보이는 말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농사를 계속 그러니까 농사가 지을만 해. 이걸해서 내가 먹고 살만 해. 그래서 괜찮은 숙소를 마련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할 만하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할 텐데 내가 집까지 얻어줘가지고 이렇게 손해는 볼 수 없지. 그러면 농사 자체를 폐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집요하게 누군가는 파야 된다는 거고 그게 난가?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영어가 딸리니까 저는 안 하는 걸로. 어쨌든 이게 되게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외국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이번에 숙소 문제 되기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던 거는 이 나인 비자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신 농업에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신 이주 노동자분들이 직장 건강보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각도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용자인 농어민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기 때문에 직장 건강보험을 이거 넣을 수가 없다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농어민들의 이렇게 상황이 있고 할 테지만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과 관련돼서 산재보험법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 특히나 농업과 관련돼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예외 조정을 두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게 있는 와중인데 적어도 그래도 이제 농민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 이런 측면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네. 반대로 꼭 이제 이주 노동자가 아니어도 내가 농업에서 뭔가 일을 하는 노동자로 살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그 노동자가 적어도 일하고 싶은 직장이게 되는 네.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사대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역할 자체가 이제 농촌의 농업의 현장이 이렇대요라고 전달하는 입장인 거지 옹호하려는 입장은 아니에요. 특히 이 어떤 인권 탄압의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들도 많고 오히려 이제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제가 되게 많이 봤고 그리고 이게 농업법인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인을 많이 허락을 해줬죠. 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속행시 사건을 들여다보면 사인 자체는 감경하로 나왔는데 단 한 번도 내원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보험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핑계대지 말고 해야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게 있어요. 농민들이 자영업 쪽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류상은 자영업에 가깝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역보험을 그동안 냈던 거죠. 네, 농업 이주 노동자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고 또 농어민들의 목소리도 다양한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는 어떤 현실적인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일까요? 제가 그걸 알면은 저를 이제 청와대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내후년쯤에 이렇게 농식품부 장관 청문회를 할 텐데 삶의 문제를 들여다 보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이게 뭐냐면
우리 외갓집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후덕한 외숙모 이모부지만 그 고용한 이주노동자들은 굉장히 악랄한 고용주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도 뭐 이렇게 입장들이 좀 어렵게 될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면으로 드러났고 올해 분명히 숙소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난리를 쳐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꼭 한번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동행이 광주 전남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와 함께 전남도에서 의뢰한 이주 노동자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농업 이주 노동자, 전남에서 일하는 농업 이주 노동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농어민들을 만나게 되면서 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분들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동안에 오히려 더 만난 적이 있는데 농어민들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아예 지워지지 않았나. 그런데 모두가 함께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지워버린 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광주 전남의 유일한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이주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도 지워지지 않는 그 어떤 무언가의 활동과 관련돼서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네트워크의 모든 활동과 뿐만 아니라 뭐 함께 할 수 있는 뭐 법조인들과 함께 뭔가를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사실 저희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일단 이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함께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끝마쳐지는데 오늘 어떠셨는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남았다고. 10년 정도 안에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대응인 거죠. 우리도 그분들이 없으면 딱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굶어 죽진 않겠지만 먹거리의 양극화는 훨씬 심해질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가 걱정이에요. 외국에 유기농 딱 그냥 해외 직구해서 먹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 전복 삼계탕 계속 먹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격으로. 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상황도 좋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은정에게 동행이란? 동행이란 오늘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걸로 자꾸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지 말아야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전세금을 주익이 안 주네.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되게 바쁜 변호사님을 이렇게 너무 많이 활용해 먹었다니. 그래서 반성 많이 했고. 저희는 바쁜 언니를. 그래서 후원자를 조금 더 많이 모아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들었어요. 제가 직접 뛰지는 못하지만 저희 이런 인기와 인격을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다단계 방식으로 그래서 꼭 후원자를 많이 모집해 와야겠다. 그게 내가 먹고 사는 길이겠네라는 걸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이럴 때 없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광고가 있는데요. 동행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지금 당장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발. 그리고 이건 사랑은 돈이다 이래가지고 이거라는데요. 그런가? 사랑은 돈이야 이러면서 동행의 멋진 활동을 같이 연대하고 싶으신 분들 후원.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